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유기농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3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0R의 논에 산적토를 이용해서 객토하려고 한다. 객토심 10cm, 토양의 용적 밀도는 1.2g/세제곱cm의 조건으로 객토를 한다. 마른 흙으로 몇 톤의 흙이 필요한가? 우선 이 논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 1R가 100제곱평방이죠. 10R니까 1000제곱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cm 깊이로 깐다고 그랬으니까 0.1m죠. 그러면 최적을 구해보면, 이 흙의 최적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곱하면 되죠. 1000 곱하기 0.1.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100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리고 1.2g/세제곱센티미터를 메타로 환산하면,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2톤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100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죠? 100을 곱하니까 1.2 곱하기 100이면 120톤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20톤입니다.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문제로 나올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제로 나올 테니까 정답만이라도 확인해서 눈도장 찍어 두셔야 합니다. 푸는 과정은 여기에 상세히 기록해 놨으니까요. 이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료로 조사료를 이용하는 가축은, 조사료가 어떤 겁니까? 영양분이 별로 없는 볏짚이라든가 마른 풀, 건초, 거친 사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초 같은 거, 이런 것이 조사료입니다. 이 건초 먹는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냥, 염소 이런 거죠. 조사료는 목초, 건초, 사일리지 이런 것들이에요. 지방이나 단백질 전분의 함량은 적습니다. 양분은 적고, 이런 걸 가리켜서 조사료로 가는데, 이 조사료를 먹는 것은 사냥입니다.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식물체 내에서 성장 촉진 또는 성장 억제제로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것,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같은 것은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죠. CCC는요, 화학제품이죠. 이것도 생장 억제제입니다. 근데 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이 아니고 화학제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정답은 CCC가 되겠습니다. CCC는 생장 억제제이고요. 옥신이나 지베렐린이나 시토키닌은 식물 호르몬입니다. 종묘로 이용되는 영양기관이 덩이뿌리인 것은,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뿌리이고 어떤 것이 줄기가 땅속에 들어온 땅속 줄기냐, 이걸 묻는 것이죠. 즉 생강연, 호프는 전부 지경줄기라고 그래가지고 줄기가 땅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는 뿌리인데 덩이를 가지고 있는 뿌리다. 그래서 고구마라든가 마라든가 이런 것은 덩이 뿌리로 보는 거죠. 100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덩이 뿌리는 순무, 고구마, 마, 땅속 줄기, 지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강연, 박하 같은 거, 이런 것은 지하경, 줄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프나 생강이나 박하, 연근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줄기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로 이용되는 영양기관이 덩이뿌리, 궤근인 것은 마입니다. 마, 고구마, 순무는 덩이뿌리입니다. 생물적 풍화작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것인데요. 암석 광물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풍화작용이 진화된다. 맞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생물은 황화물을 산화하여 황산을 생성하고 이는 암석의 분해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이게 생물적 풍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화초는 수화작용을 받으면 침철광이 된다. 침철광이 아니라 수산화철이 되는 거죠. 정장석이 가수분해 작용을 받으면 점토가 된다. 이것도 고령토를 거쳐서 보그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도 틀렸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은 황화물을 산화해서 황산을 생성하고 이것이 암석의 분해를 촉진한다. 미생물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물적 풍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설재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피복자재. 시설재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죠? 폴리에틸렌 필름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바르의 논에 종자를 파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파종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씨를 가장 많이 뿌리는 거. 밑덜당으로 씨를 가장 많이 뿌리는 거. 그 뭡니까? 맹류죠, 맹류. 보리, 밀, 귀리 이런 거요. 이런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씨를 가장 많이 뿌립니다. 씨 뿌리는 양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량이 가장 많은 것, 맹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토의 부식이 많으면 표토의 부식이 많다라는 것은 유기물질이 지금 분해되고 있다는 거죠. 낙엽 같은 것이. 그때 색은 암흑색을 띠죠. 어두운 색을. 그래서 분해된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토양은 어두운 색, 암흑색, 검은색을 띱니다. 인공 영양 번식에서 밝은 및 활착을 촉진하는 방법, 뭐 꺾어지든 힘어지든 이런 거 할 때 뿌리가 잘 나도록 하는 거. 근데 세 가지를 일광에 충분하게 노출시켜 엽록소 형성을 증대시킨다. 이건 틀렸죠. 이런 영양 번식을 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해서 햇빛의 직접적인 노출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활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오히려 설치하는 건데 이건 아주 일광에 충분하게 노출시키라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시목을 발근시킬 부위에 환상, 박피, 절상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상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준다. 그러면 거기에 탄수화물이 집적돼 가지고 뿌리가 나기 쉬운 거죠. 환상, 박피, 절상, 영국 등을 처리한다. 맞습니다. 포인세티아의 삽목 시 삽수의 밑부분에 3cm 정도 물을 묻혔다가 상토에 꼽아준다. 맞습니다. 포도의 단아삽에서 삽수를 6%의 자당액이 설탕물이죠. 60시간 정도 침지하면 뿌리가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충분하게 일광에 노출시키라. 이 부분은 틀렸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벼 등 화곡류가 등숙기에 비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한다. 도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벼 등 화곡류, 씨를 맺는 것을 다 화곡류라고 그러죠. 등숙기에 이거 갈 때 비바람이 불어서 쓰러진다. 왜냐하면 배가 약하니까. 주로 약한 이유는요. 뭐 밀식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우자라는 거죠. 질소질기를 너무 많이 줬다든가. 그래서 위자라니까 줄기는 약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쓰러지죠. 도복하죠. 키가 작은 품종일수록 도복이 심하다. 틀렸죠. 키가 큰 품종일수록 도복이 심하겠죠. 넘어지는 게. 밀식이나 질소를 다용해가지고 웃자랐다든가 규산 등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도복을 조장하죠. 뿌리가 약하고 줄기만 웃자란 거. 벼재배 시 벼멀구나 몽고병이 발생되면 도복이 심하다. 맞습니다. 벼는 마지막 논김을 멜 때 배토, 즉 복토를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흙을 위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도복이 경감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키가 작은 품종일수록 도복은 덜 심하겠죠. 그래서 키가 크고 대가 약한 품종일수록 도복이 심하고 키가 작은 품종일수록 도복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작물 생육에 대한 토양 미생물의 유익작용이 아닌 것은, 토양 미생물의 작용 중에는 유익작용도 있고 유해작용도 있겠죠. 해로운 작용도 있습니다. 근류균에 의해서, 근류균이 뭡니까? 뿌리옥박테리아 같은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는 질소가 약 79%인데 이 질소를 뿌리에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근류균 또는 뿌리옥박테리아입니다. 유리질소를 고정한다. 이것은 유익한 작용이죠. 유기물이 있는 질소가 아니라 질소입니다. 유기물이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맞습니다. 불용화된 무기성분을 가용화시킨다. 다 유익작용입니다. 황산염의 환원으로 토양 산도를 조정한다. 이것은 유익작용이 아니라 유해작용입니다. 미생물이 잘 고정화되는데 해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황산염의 환원은. 그래서 황산염을 환원하면 황화수소가 되는데 이것은 유해한 환원성 물질을 생성해서 토양 미생물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어떤 작용인데 이것은 유익작용이 아니라 유해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토양 공급량이 가장 많은 토양은, 공급이라는 것은 이미 전에도 보았지만 토양 속에 물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게 공급입니다. 물과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찰흙, 식토입니다. 그래서 점토라든가 또는 미사토, 아주 가늘은 모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급이 훨씬 많죠. 물이나 공기가요. 그래서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것은 식토, 그 다음에 식양토, 그리고 미사토,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공급량의 순서는 식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식양토, 미사질토,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산토, 사토입니다. 토양의 공급, 일정한 토지 용적 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기나 물로 채워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데 이것을 토양의 공급이라고 하고, 토양의 공급량은 미사질 또는 점토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토, 식양토, 미사질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가장 많은 토지는 식토가 되겠습니다. 이타이이타이병과 연관이 있는 중금속. 이타이이타이병, 일본 말로 아프다. 연골화증. 즉 뼈가 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러지고 뼈가 아픈 병, 이것이 이타이타이병인데 이것을 가져오는 중금속은 뭡니까? 카드뮴이죠. 카드뮴. 그래서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가서 이걸 먹은 생선,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 바로 카드뮴이 사람의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래가지고 걸리는 병이 이타이타이병이죠.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이타이타이병의 원인은 미쓰이 금속 주식회사에서 이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이 폐수로 흘러들어가서 고기가 먹고 물고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체내에 이게 축적되면 칼슘 부족, 골절, 골연화증을 일으키는데 그 주 범인이 카드뮴입니다. 이타이타병을 가진 것은 카드뮴입니다. 화곡류를 미곡, 맹류, 잡곡으로 구분할 때 맹류에 속하는 것. 화곡류는 이미 보았듯이 씨 맺는 것이 화곡류입니다. 미곡은 쌀이죠. 맹류는 보리, 밀, 귀리, 잡곡은 수수, 메밀, 기장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뭐를 물었습니까? 맹류는 어떤 거냐 물었습니다. 보리, 밀, 귀리, 그 중에서 귀리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 친환경 농업. 농업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농약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관행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증산 유지 생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죠.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까? 그래서 농약을 다량 살포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환경에 친한 농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증산 유지의 생산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물에 발생하는 병의 방제 방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제할 때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다르겠죠. 그것이 곰팡이인지 세균인지 또는 바이러스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다르다. 맞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가 곤란하다. 틀렸습니다. 가장 말을 잘 듣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병이 화학적 방제, 즉 농약으로 잡기 가장 쉽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가 비교적 쉽다. 바이러스는 농약 뿌려갖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틀렸고요. 식물병은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방제가 곤란하다. 아니죠. 천적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방제 방법이 다르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 즉 농약을 뿌려 잡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 즉 농약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관리, 저항성 있는 종자 개발, 또는 그것을 옮기는 매개충에 대한 방제, 이런 것들로 바이러스에 대한 방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병은 생물적 방제 방법, 즉 천적을 이용하는 방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맞는 것은 1번. 이것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에서 오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잡초를 못 자라게 한다. 휘젓고 다니면서 잡초들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그래서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해충 잡아먹죠. 메뚜기라든가 이런 거. 도열, 병균까지 잡아먹는다? 이건 아니죠. 도열, 병균, 이 미세한 세균이나 이런 걸 잡아먹는다. 이건 불가능하죠. 도열, 병균까지 잡아먹으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리가 싼 똥은 배설물은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도열, 병균까지 잡아먹으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간척지 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간척지니까 바다를 막아서 이제 농경지가 됐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겠죠? 재염 과정에서 각종 무기염류 용탈이 크다. 맞습니다. 토양 교질이 분산돼 물빠짐이 양호하다. 거의 대부분이 점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트륨이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거의 어렵습니다. 가장 물빠짐이 안 되죠. 간척지.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유기물 함량이 낮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척지 토양은 점토가 과다하고 나트륨이 이온화돼서 토양의 투수성, 물이 통과한다, 빻는다, 통기성, 공기가 통한다. 이게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공생 유리질소 고정세균은 질소를 고정합니다. 뿌리에다가.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 근류균이라고 그랬죠. 이 뿌리에 사는 균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여기에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79%의 질소가 흔하지만 이것을 식물의 뿌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이 뿌리 고정균, 이것이 근류균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중 침식을 가장 받기 쉬운 것, 침식을 가장 받기 쉬운 토양은 식토, 찰흙입니다. 점토가 많은 토양일수록 침식을 받기가 쉽고, 왜냐하면 이게 물빠짐이라든가 이게 거의 없고 무게를 다 받죠. 그러니까 침식을 받기가 쉽고, 점토 함량이 적은 사토 같은 경우는 침식을 받는 정도가 낮습니다. 침식을 가장 받기 쉬운 토양은 식토, 찰흙 부분입니다.
토양의 색이 검게 보이는 원인, 아까도 보았지만 낙엽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검게 보이죠. 유기물 때문입니다.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표층에 집중되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의 색이 어둡게 됩니다. 다음 중 점토질 토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좀 전에도 봤지만 함수율이 높습니다. 물을 많이 머금죠. 유기물 분해력이 빠르다. 아닙니다. 유기물 분해력이 느립니다. 통수성, 통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은 느립니다. 바람의 저항도가 강하죠. 왜? 통기성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쉽게 응집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토질은 유기물의 분해력이 느립니다. 엽록소를 형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 구성 성분,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 구성 성분, 질소죠. 엽록소를 형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띈다. 잎의 색이 누리끼리하다 그러면 어때요? 질소질 비료를 주면 파랗게 되죠. 예. 엽록소 형성,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 질소입니다. 다음 중 오존에 강한 작물은, O2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입니다. 근데 O3, 이게 오존이죠. 이 오존은 사람이든 식물이든 마르게 합니다. 말라서 죽게 하는 그런 해로운 산소예요. O3가. 근데 이것에 유독이 강한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작물이 양배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에 강한 작물, 양배추, 후추, 은행나무, 살구나무는 오존의 내성이 강하다. 오존은 어떤 것이냐?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것인데, O3는 일반적인 산소 O2와는 달리 인체와 식물에 유독한 물질이다. 해로운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에 강한 거, 오존에 강한 거, O3에 강한 거, 양배추입니다.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이랑 사이나 포기 사이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파종하거나 심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이랑 사이, 포기 사이, 이것과 이것의 포기 사이, 이 사이에다가 사이간자, 농사지을 작자. 그래서 이것을 간작이라고 그러죠. 요 사이, 여기에다가. 또는 이것과 이것 사이, 포기와 포기 사이, 여기 사이에다가. 이것을 간작이라고 합니다. 사이간자를 써서 간작이라고 합니다. 사문으로 쓰면 이런 간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생성 곤충에 해당하는 것. 기생성 곤충은 어떤 거냐면, 이 해로운 해충이 알을 낳습니다. 이 알 속에다가 침을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알을 낳는 거예요. 이 알 속에다가. 그러면 자기 알이 부화하면서 이 알을 영양으로 해가지고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알에 들어가서 기생한다 해가지고 기생성 곤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의 알에다가 자기 알을 낳아서 결국 해충을 죽이는 겁니다. 해충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기생성 곤충은 주로 맵시벌, 이런 작은 벌들이죠. 그래서 기생성 곤충, 맵시벌이 되겠습니다. 이게 맵시벌입니다. 남의 알에다가 침을 박아서 자기 알을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충을 죽이는 겁니다. 기생성 곤충, 그래서 고치벌, 맵시벌, 꼬마벌, 기생성 곤충이 나온다면 이 세 가지 종류에서 나올 거예요. 꼬마벌, 맵시벌, 고치벌. 여기서는 맵시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시벌이 어떻게 해서 그 알을 죽이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충을 죽이는지. 산도가 pH가 알칼리성인 토양은 pH는 어떻습니까? 0에서부터 14까지가 있어요. 0, 1, 2, 3, 4 해가지고 7이 중성입니다.
그럼 요 7 이하는 뭐죠? 여기는 산성이에요, 산성. 7 넘어지면서 7, 8, 9, 10, 14까지는 여기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7 이하는 산성, 7 이상은 알칼리성. 그래서 여기서 알칼리성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8, 9가 이상, 6, 7은 이게 중성이고 여기는 이제 산성이죠. 이게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적용하는 파종법. 평면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조파를 해야 되는데 조파는 뭐냐면 열뿌림이에요. 열뿌림. 이렇게 열을 지어서 열뿌림 하는 거죠. 이게 조파입니다. 적파는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이게 적파입니다. 산파는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온 밭에다가 흩어 뿌리는 거. 이게 산파고 호파는 섞어 뿌리는 거고 조파는 열을 지어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열을 지어서. 평면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을 지어 뿌리죠. 이렇게 하는 것을 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다. 주로 조파하는 것이 밀, 보리 이런 맹류를 조파를 합니다. 맹류. 그것 자체가 넓지 않죠. 평면 공간이. 그래서 이러한 작물에는 조파를 한다. 열 뿌림을 한다. 열을 지어 뿌린다. 이런 말이죠. 조파는 열 뿌림 또는 줄 뿌림. 종자를 줄지어 뿌린다. 열을 지어 뿌린다. 그래서 맹류처럼 보리밀 기류처럼 객체가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적용되는 것 조파가 되겠습니다. 작물의 뿌리가 정상적인 흡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병충해 침수치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이식한 후 활착이 좋지 못할 때, 어떻든 시비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에서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뿌리에서. 근데 어떤 이유로든 뿌리의 활착이 지금 좋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죠? 네, 잎사귀 옆자를 짜서 옆면 시비다. 잎사귀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응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시비 수단이고 정상적이라면 뿌리가 흡수해야겠죠. 근데 뿌리의 흡수 능력이 없거나 어떻든 뿌리가 지금 흡수하는 장애를 받을 경우에는 옆면 시비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그렇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또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민간 인증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